이 글은 2023년에 있었던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의혹들, 특히 그 VIP 경로설이라고 불리는 거요. 네네. 이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장과 논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순직 사건에서 출발해서요. 수사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글을 보면 모든 일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최수근 해병이 당시에 그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정말 안타깝게 순직했죠. 네, 이 글에서는 특히 당시 최 해병이 구명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위험한 물속에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점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컸고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아주 거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해병대 자체 수사를 맡았던 분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 대령이었죠. 네, 박정훈 대령입니다. 이분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지휘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글은 박 대령이 이 초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려고 했고 특히 임성근 사단장을 핵심 책임자로 봤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 수사 결과가 경찰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면서부터 이제 논란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죠. 이 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 이른바 VIP 경로설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3년 7월 31일에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 과정에서. 네, 근데 그 보고 내용에 임성근 사단장까지 포함된 걸 보고 윤 대통령이 아주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크게 화를 냈다. 네, 이 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아니 이런 일까지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 경로 직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된 그 수사 결과 그거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첩 보류 지시? 네. 근데 박 대령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경찰에 이첩을 했고요. 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날 항명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됐다고 이 글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넘어서 이미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 자체를 다시 가져왔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갔다는 거예요. 국방부 검찰단이요? 네. 그리고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주요 혐의자들을 뺀 채로 그러니까 핵심 인물들을 제외하고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겼다. 이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좀 틀어진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 셈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글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이 글은 그 임성근 사단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이런 시중의 주장을 일단 소개를 합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 네. 그러면서 혹시 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VIP가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 혹시 김 여사일 가능성은 없느냐? 그러니까 단순 군 사건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군요. 그렇죠. 국정 운영 전반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는 뉘앙스인데요. 자, 이런 여러 의혹들이 커지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즉 특검 도입 요구가 높아졌는데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이 정말 험난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국힘당의 반대가 아주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 같은 야당들이 주도해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힘당 소속이었던 김도읍 의원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아주 오랫동안 막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잘 안 된 거죠. 국힘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셌다고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법이다.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심지어 야당이 협치를 걷어차는 거다. 결국 야당이 특검법을 신속 처리한 건 우리가 흔히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는 그걸로 지정을 해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합니다. 네, 패스트트랙.
그게 2023년 10월 6일이었는데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법안 처리가 너무 지연될 때 국회법에 따라서 최장 240일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는 가게 만드는 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최소한의 숙려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서 당장 통과시킬 수는 없고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2024년 5월 2일이었죠. 21대 국회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첫 번째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고요? 네, 그때 국힘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다 같이 퇴장해버렸습니다. 아, 집단 퇴장. 네, 그리고 법안 통과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이라고 하죠. 거기서 규탄 대회까지 열었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윤재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권한이죠.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렇습니다. 2024년 5월 21일에 윤 대통령이 첫 번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국회는 일주일 뒤인 5월 28일에 이 법안을 다시 표결, 재의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아, 재의결에서 통과되려면 문턱이 훨씬 높죠. 네, 맞아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당시 국힘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이 기준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반복됐다는 게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된 다음에 2024년 7월 4일에 야당 주도로 두 번째 특검법이 또 가결됩니다. 근데 불과 5일 만인 7월 9일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7월 25일에 있었던 재의결도 역시 국힘당 반대로 부결됐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월 19일에 세 번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10월 2일에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 10월 4일 재의결도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세상에 가결, 거부권, 재의결, 부결 이 패턴이 세 번이나 반복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결국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빛을 보게 된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가결, 6월 10일 공포. 이때조차도 국힘당 의원 다수는 표결에 불참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정치 보복성 법안이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 덧붙이고 있네요. 네, 이 글은 그러니까 특검법 제정을 둘러싼 국힘당의 역할을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거의 조직적인 방해로 규정하려는 시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힘당이 단순히 특검법 반대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초기 수사 외압 자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아, 직접 연루 의혹까지요? 네, 특히 2024년 6월 14일에 열렸던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상황을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합니다. 그 입법청문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였던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힘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김계환 사령관이나 임성근 전 사단장처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좀 감싸는 듯한 질문을 하고 오히려 진실규명을 계속 요구해온 박정훈 대령을 향해서는 항명죄를 저지른 군인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두고도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이 글은 당시 국힘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증인 선서와 관련해서 국회주권감정법 제3조를 언급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합니다. 네, 법 조항까지 언급하면서. 그런데 이 글의 저자는 그 해당 조항은 변호사나 의사, 성직자처럼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아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이지 청문회 증인 일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라면서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청문회에서의 이런 모습들 말고도 이 글은 국힘당 의원들이 수사 외압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글이 가장 주목하는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그 VIP 경로설이 제기된 날 2023년 7월 31일입니다. 네, 7월 31일. 이날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통화 기록 같은 걸 근거로 몇몇 국힘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철규 의원의 경우
이날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하고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연쇄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낮추거나 제외하는 방안, 이걸 논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 글은 쓰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들도 거론되는군요. 임종득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에 대한 내용도 있죠? 네, 임종득 의원은 사건 당시에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는데요. 네, 안보실 2차장. 이 글을 임 의원이 7월 31일에 김계환 사령관 같은 해병대 관계자들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시키고 또 조사 내용을 바꾸는데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지진우 의원은 당시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거든요. 같은 날 대통령실 대표번호로 걸려온 전화랑 44초간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는데 이 통화 직후에 수사 외압에 관여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이 글은 또 주진우 의원이 과거에 최혜병 순직 사건을 두고 군 장비 파손에 빗대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특검법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이 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요. 최종 통과된 특검법은 최헬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온갖 의혹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초기 사건을 넘겨받았던 경북경찰청 같은 관련 기관들 안에서 있었을 걸로 의심되는 여러 행위들, 예를 들면 사건 은폐나 축소, 무마시도, 또는 회유 행위,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범죄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네, 특히 VIP 경로소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 같은 불법 행위 여부, 그리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롭게 인지되는 관련 사건들까지 모두 다 포괄적으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 글은 설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글은요, 결론 부분에서 국힘당에 대한 정말 감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해체까지 요구하며 끝을 맺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자면 위법, 폐륜을 일삼고도 반성 없는 국힘당을 시급히 해산하고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 글은 VIP 경로설이라는 의혹을 딱 중심에 놓고 특검법 제정을 둘러싼 그 반복된 충돌 과정, 그리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의 개입 의혹을 아주 상세하게 추적하면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2023년 7월 31일이라는 특정 시점의 통화 기록이라든지 또 입법청문회에서의 발언 같은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